안녕하세요. 저는 40살의 요가 강사이며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이곳에 이런 사연을 쓰게 된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저 열심히 제 인생을 개척해 나가며 산 죄, 그리고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된 죄밖에 없는 저였거든요. 하지만 사람의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가 없나 봅니다.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았던 제 마음, 말로는 형언할 수 없던 그 아픔에 대해 오늘 속 시원하게 털어놓아 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남편을 만난 것은 막 요가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파릇파릇한 신입 강사 때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무척이나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제게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매일 사다 주는 요가 수업의 회원이었거든요. 대부분 요가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여자가 많지만 가끔씩 이런 남자분들도 계세요. 요가가 워낙 정신 건강과 스트레칭에도 좋고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많은 분야이거든요. 그 수업에도 청일점으로 있었는데 전혀 어색함 없이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하던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많은 여자 수강생들 사이에서 혼자 남자이면 다소 어색하기도 할 텐데 남편은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여자 수강생들과 저를 유쾌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다는데 어쩜 그리 여자의 마음에 대해서도 잘 아는지 요가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수다 삼매경이 시작되어 시끌벅적 유쾌한 분위기가 연출이 된답니다. 호준 씨는 남자가 어쩜 그리 여자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요? 여자 진짜 많이 만나보셨나 보다. 그쵸? 에이, 뭐 꼭 많이 만나봐야 아나요. 사람이 센스가 있으면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디테일한 여자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수상해, 수상해. 아이고, 나도 여자 좀 만나보고 그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럼 호준 씨, 진짜 여자 없어요? 진짜? 그럼 우리들이 여자 소개팅 좀 시켜줘야겠네? 아니요, 그러지 말아요. 나는 나만의 이상형이 좀 있는데 그런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소개팅 필요 없답니다. 호준이라는 남자는 이렇게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개인 사업을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시간적인 여유도 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요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수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서 농담도 많이 할 줄 모르고 수업을 준비하고 하느라 정신없이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관심도 없었고 늘 긴장하고 있었었죠. 그런 제게 항상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건네주면서 격려의 말을 해준 사람이 바로 호준이라는 청일점 남자 회원이었어요. 선생님, 오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준비했습니다. 이거 드시면서 오늘도 시원하게 저희 수업 부탁드려요. 매번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그리고 수업 분위기를 유쾌하게 해주셔서 그것도 감사드려요. 어색해하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잘 어울려 주시고 말이에요. 제가 또 그런 건 전문이라서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감사하실 필요 없어요. 전 이런 게 좋답니다. 이 남자의 호의에 감사하며 저는 하루하루 수업을 이어나가며 점점 연륜이 쌓여가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원래 조금 통통하고 뼈대가 굵은 편이었어요. 요가 강사라고 하면 길고 얇은 체형을 가지고 쭉 뻗은 몸을 상상하실 텐데,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죠. 그렇다 보니 제 몸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기에 다이어트를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요가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말이죠. 탄수화물을 억제하면서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 몸은 점점 보기 좋게 변하는 것 같았지만 제 몸 안의 생체 리듬은 많이 깨져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생리불순은 물론이고 두통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기도 했어요. 요가 강사로서 조금은 더 멋지게 보이고 싶던 저의 의지가 아주 활활 타오르던 시기였죠. 웃음을 잃어버린 채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며 저는 어느샌가 날카로운 신경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은 굉장히 독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때 너무 배고프고 힘이 들어 만사에 짜증이 났었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를 웃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호준이라는 남자예요. 제 마음을 어쩜 그렇게 잘 아는지 때때마다 저를 웃게 해주고 잘 챙겨주면서 제 기분을 업시켜 주었죠. 수강생으로서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제게 아주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었답니다. 쌤, 오늘은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구나. 이번 주 내내 얼굴이 안 좋으시던데. 이거 라벤더 오일이에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온다고 하니까 잘 때 이거 꼭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자요. 알았죠? 어머나, 호주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다니.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저도 다 좋아서 하는 건데요, 뭐. 쌤이 건강하고 좋은 컨디션이 되어야 저도 좋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뭐, 겸사겸사. 호주님은 여자의 마음을 어쩜 그렇게 잘 아세요? 남자들은 이런 거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제 행동이나 변화를 엄청 잘 직감하시고 잘 아시네요. 진짜 연애 경험이 풍부하신 건가? 에이, 쌤 이러기에요. 이건 연애 경험이라기보다는 관심이에요. 관심. 제가 쌤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거라고요. 그 남자는 제게 가끔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때 별로 그 남자에 대해 이성적인 관심이 없었어요. 그 남자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여자들에게 다 친절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종종 회원들끼리 술도 한잔 마시며 어울리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남자 혼자 여러 명의 여자들 사이에서 잘 어울리고 노는 남자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남자가 제게 진심을 가지고 표현하는지도 잘 모르겠었고요. 암튼 저는 요가 강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더욱더 수업의 내용과 제 몸매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준이라는 그 남자가 제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지 뭐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수업을 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었는데 수업 시간 전부터 회원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회원이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잠시 후 다시 들어온 수업 장소에서 호준이라는 남자가 장미꽃다발을 들고 제게 고백을 하더군요. 쌤, 저 오랫동안 쌤 좋아했어요. 이제는 쌤보다 제 옆에 있는 여자로 맞이하고 싶어요.
제 애인이 되어주시겠어요? 어머, 호주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너무 당황한 저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는데 다른 회원들의 호응이 너무나 좋아서 저도 모르게 그 남자가 건네주는 꽃다발을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뭐 결론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런 남자 스타일은 정말 별로였는데 어쩌다 제가 그런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건지 지금 생각해도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애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 그 사람은 처음에는 아주 헌신적으로 제게 잘해주면서 저의 마음을 홀딱 사로잡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매일 집에 데려다 주면서 그날 힘들었던 얘기도 들어주고 상담까지 해주었고 다이어트 때문에 제대로 끼니도 못 챙겨 먹는 저를 위해서 제철 과일도 직접 싸주었죠. 남자가 준비한 솜씨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아기자기하게 담아져 있는 과일과 간식거리 등을 보면서 이 남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빠, 이거 진짜 오빠가 준비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알록달록 준비했어? 와, 진짜 여자인 나보다 더 잘한다. 그래? 그 정도야? 내가 좀 해. 오빠 같은 남자는 세상에 없을 거야, 진짜. 완전 섬세하고 도시락도 잘 싸고 내가 만약 결혼하면 오빠랑 결혼해야지. 그럼 오빠가 살림도 다 해주고 그럴 거잖아. 그치? 맞지? 그래. 뭐 까짓거 내가 다 하지 뭐.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그 당시에 그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섬세하게 신경 써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3년여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사실 결혼을 하기까지 남친이 엄청 망설이더라고요. 분명히 결혼해서 행복하게 해준다는 말은 뻔지르르하게 했는데 막상 결혼 얘기를 진지하게 하니까 피하는 느낌도 들었었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자는 것도 차일피일 미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조차 제게 정확하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문제로 몇 번 크게 다툰 적도 있었어요. 오빠는 왜 나랑 결혼을 자꾸 피해? 나랑 결혼하기 싫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잖아. 아니야? 그래, 맞아. 나 너랑 결혼하고 싶지. 근데 그게 아직 우리 엄마가 준비가 안 되었나 봐.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럼 집은 왜 안 알려주는 건데? 어? 내가 알면 안 되는 뭐라도 있어? 우렁각시라도 숨겨놨나 보지? 도대체 뭐야? 뭐가 그리 비밀이 많냐고. 내가 언제 해? 우리 집 뭐 잘 사는 것도 아닌데. 곧 이사가, 그래서 그래. 집이 지금 개판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 이사 가면 그때 우리 엄마도 소개해 줄게. 그때 결혼 얘기도 하면 되잖아. 치, 나 진짜 오빠한테 삐질 거야? 짜증나. 아니야, 그러지 마. 오빠가 미안해. 응? 화 풀어. 알았지? 이런 식으로 몇 번이나 결혼을 질질 끌다가 결국에 결혼을 하긴 했는데 그 과정들에서 저는 좀 속이 상했었어요. 뭔가 미심쩍은 부분들도 있었고요. 특히나 시모는 겉으로는 엄청 착한 척 저를 예뻐해 주시는 척 하는 것 같았는데 뭔가 뒤로 남편과 쑥덕거리는 것 같고
저 모르게 비밀 얘기를 하는 것만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다 같이 밥을 먹다가 시모에게 누군가 전화가 걸려올 때면 그걸 제 남편에게 보여주고 둘이 난처한 표정의 얼굴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누구냐고 물어보아도 그저 먼 친척이라고만 얘기를 해놓고 둘이 뒤에서 쑥덕쑥덕 거리더라고요. 시모는 시부가 돌아가신 후 저희 남편을 혼자서 키우셨고 외동아들인 남편 역시 하늘 아래 의지할 곳은 시모밖에 없었으니 물론 두 분의 관계가 일반 모자지간보다 더욱 가깝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한 후에도 며느리를 앞에 두고도 자기 아들과 비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은 정말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대부분 시어머니들은 결혼하면 며느리와 아들이 다정하게 비밀 얘기도 하고 속닥거리는 모습을 더 보기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의 행동들 때문에 제가 화가 나서 남편에게 말한 적도 있었답니다. 여보, 어머님은 왜 그렇게 당신이랑 비밀이 많으셔? 당신 뭐 나한테 숨기는 거라도 있어? 그런 거야? 어? 아이, 숨기긴 뭘 숨겨? 내가 뭘 어쨌다고? 아니, 맨날 전화 오면 둘이 몰래 눈빛 주고받으면서 그러잖아. 나는 뭐 바보인 줄 알아? 누구길래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니야. 누가 전화가 와? 절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난 기분 나쁘다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행동 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안 한다고. 안 한다니까. 그리고 남편이 이상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연애할 때는 그렇게 도시락도 싸다 주면서 섬세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정말 너무나 딴판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도시락을 싸기는커녕 과일 하나도 제대로 깎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또 의심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과일도 제대로 못 다루는 사람이 저랑 연애할 때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도시락을 준비했는지 당연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뭐 이렇게 과일을 못 깎아? 나한테 도시락 싸주고 한 건 뭐야? 어떻게 한 거야? 그거, 저기, 그건 엄마가 싸주신 거야. 말 못해서 미안. 어머님이? 어머님은 그런 수입 과일도 잘 모르시는 것 같던데? 이상하네. 그럼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싸주신 거라고? 아니, 그게 나 먹으라고 싸주신 걸 내가 준 거야. 그래? 어머님이? 라벤더 오일 같은 건? 그런 것도 그럼 어머님이야? 그거 찾아보니까 비싼 수입 천연 오일이던데 오빠 집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 연애할 땐 그런 거 저런 거 잘 챙겨주더니 왜 이렇게 변한 거야? 그래, 뭐, 그러게. 아, 미안하다. 내가 더 신경 쓸게. 응? 화내지 마. 화내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상하잖아. 오빠가 결혼 전에 했던 행동과 너무 달라서 그냥 낯설다고 얘기한 것뿐이야. 다른 건 없어. 그래, 그거 다 우리 엄마가 한 건데 내가 말을 못했어. 내가 앞으로 더 신경 쓸게. 자기가 이런 말 하지 않도록.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남편의 행동은 조금씩 이상한 것이 보이긴 했지만 이미 결혼까지 한 마당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혼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체념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야 제대로 알게 된 남편의 성향은 술 좋아하고 집안일에는 관심도 없으며 밖에 나가서 정말 호인인 척 많은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이었어요. 심지어는 결혼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도 전혀 그런 부분을 신경 쓰지도 않았죠. 시모 역시 아이에 대한 부분을 크게 얘기하지도 않으셨고 원하지도 않으시는 듯한 모습이셨어요. 대부분의 시모들은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기를 바라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저의 시모의 모습을 본 제 친구들이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야, 너네 시모는 그럼 아이 안 낳아도 된다는 주의야? 너네 결혼한 지 이제 곧 4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애가 없는데 어떻게 애 낳으란 말씀도 안 하시니? 그러게 말이야. 이걸 좋아해야 하는 건지 안 좋아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 나만 발 동동거리는 것 같고 마음 조급한 것만 같고 오히려 시어머님이랑 남편은 너무나도 평온하신데 말이야. 진짜 이상하긴 해. 손주 보고 싶은 마음은 할머니들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말이야. 나도 결혼했을 때 막 1년도 안 돼서 애 낳으라고 얼마나 닥달을 하시는지 진짜 그때 짜증 났었거든. 니네 시어머니는 왜 그러실까? 혹시 뭐 어디다 낳아놓은 자식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에이, 넌 뭘 그런 소리를 하냐? 아니, 그렇잖아. 그렇지 않고서 손주 닥달 안 하는 신모가 이 세상에 존재하냐? 친구의 말을 들으니 그건 역시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은 흘러 결혼 7년 차가 되었고 그 사이 저랑 친정 부모님은 속이 상해서 남편과 시댁 몰래 한의원도 다녀오기도 했고 여자한테 좋다는 미신까지도 믿으면서 5만 가지 방법들을 다 해봤던 것 같아요. 한편 남편은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말에도 그저 큰 대응도 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날짜에 적극적으로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밖에서 즐거운 일이 많은 건지 매일매일을 힘들어 했고 항상 술에 취해 있었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안 그래도 잘 안 되는 것을요. 만약 남편이 아이를 가지려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함께 병원에도 가보고 술과 담배도 끊으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건 무슨 저 혼자만 늘 안다라는 모습에 나중에는 비참하고 화도 났습니다. 당신은 애가 안 갖고 싶어? 나만 갖고 싶은 거야? 우리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당신은 왜 그래? 내가? 내가 뭘 어쨌다고. 애는 뭐 억지로 생기는 줄 아냐? 자연스럽게 그냥 생겨야 그게 진정한 애기지. 어거지로 병원에서 만들고 뭐 해봤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뭐라고? 당신은 우리가 결혼했는데 결혼의 결실을 보고 싶지도 않은 거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면서. 나는 이제 아이를 갖기 위해서 다이어트도 안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좋은 음식만 먹으려고 하는데 당신이라는 인간은 어쩌면 그렇게 비협조적이니? 우리 결혼이 7년째라고, 7년! 그러게 왜 그렇게 애한테 집착을 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 애 생기면 피곤하고 힘들기만 하지. 뭐 따로 있는 줄 알아?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어디 숨겨놓은 애라도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그저 당신과 나 닮은 아이 하나만 생기면 소원이 없겠다고. 진심으로.
혼자 안달이 난 저는 남편을 억지로 끌고 병원으로 갔어요. 인공수정으로 유명하다는 병원을 찾아 주말마다 다녔죠. 별로 썩 내켜하지 않는 남편의 표정을 보면서 싸대기라도 한 대 날려주고 싶었지만 그래도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간절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았습니다. 이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처음 결혼을 했을 때에는 일을 하느라 한 2년 정도 후에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는 피임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길 줄 알았고요. 그런데 점점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불안함이 엄습했고, 그 다음에는 간절함,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니 비참함과 짜증이 막 섞여 오는데, 하다못해 이 세상을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나한테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일까 하면서 말이죠. 이게 너무나 비참하고 절박하다 보니 나중에는 더 늙기 전에 아이를 입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인공수정을 몇 차례나 하며 제 몸과 마음은 많이 피폐해졌고 요가 강사의 일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사람의 피를 말리고 또 말리는 길이라 어떻게 일까지 집중할 수는 없더라고요. 모든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오로지 아이 갖는 데만 열중하다 보니 살도 찌고 정신도 점점 나약해져 가고 있을 때쯤 시어머니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아가, 그렇게 애가 갖고 싶니? 네, 어머님. 저 정말 아이 갖고 싶어요. 이 사람 닮은 아이 꼭 갖고 싶어요. 주변에 말 들어보니 인공수정을 해도 잘 안 된다고 하더라. 돈도 돈대로 들고 몸도 마음도 많이 상하고 하니 이쯤에서 포기하고 입양을 해보는 건 어떠냐? 입양이요? 입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던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네가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니까 내가 하는 말 아니냐. 지금 이렇게 시간만 지나고 나이만 먹으면 언제 아이를 갖는다는 보장도 없고 서로 부부 사이만 나빠질 테고 너도 나이가 있는데 계속 기다리기만 하려고? 그게 그래도 제가 자신이 없어서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뭐가 자신이 없니? 자신도 없으면서 애를 가지고 싶어 한 거야? 그래도 제 아이랑 입양은 다르잖아요, 어머님.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게 저는 상상도 해보지 못한 거라서요. 그런 거라면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입양도 내가 아주 잘 아는 기관에 있는 분이 계셔서 일사천리로 다 진행해 줄 거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야. 나이도 한 5살쯤 되었으니 힘든 것도 어느 정도 다 끝났고. 5살이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호준 씨랑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호준이한테는 내가 다 말할 거니까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냥 이 시애미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5년이나 키운 애 키운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하면 된다니까 그러네. 시모는 입양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셨고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신 것 마냥 5살짜리 아이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입양이라 함은 미리 기관에 가서 부모가 다 상의하고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시모가 그런 말을 하고 나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 역시 입양에 대해 다 알고 있다는 듯
매우 평온하게 말을 했습니다. 아, 그거 우리 엄마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던데. 당신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뭐야? 당신도 다 알고 있던 거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뭘 그럴 수가 있어. 아, 편하게 생각해, 편하게. 5살짜리 애 데려오면 얼마나 편하겠어. 그토록 애기 갖고 싶어서 노래를 부르더니 이제 와서 우리 엄마가 애 입양하라니까 왜 그러는 건데? 당신도 원하던 거 아니야? 우리 집에 애 있는 거. 그거야 당신과 내 아이일 때나 그런 거고 이건 문제가 다른 거잖아. 다 똑같아, 다. 틀린 거 뭐 있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당신은 우리 엄마가 하자는 대로만 해. 시모와 남편은 정말 둘이 말을 맞춘 듯이 제게 똑같이 이해를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진짜 많이 화가 났었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 저의 흥분은 조금씩 가라앉았고 친정엄마도 저의 입양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더군요. 제가 하도 임신이 안 되고 아이를 간절히 바라니 이렇게라도 하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친 끝에 저는 입양을 결심했고 머지않아 시모가 모든 절차를 밟았다며 한 아이를 제게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가 온다는 시각이 다 되자 심장이 벌렁거려서 터질 것만 같은 느낌을 느끼며 아이의 방까지 꾸며놓고 기다렸죠. 마침내 시모는 남편과 함께 5살짜리 아이를 제게 데려왔습니다. 똘망하고 검은색의 눈동자, 살짝 들어간 보조개, 그리고 두툼한 입술까지 너무나 귀엽게 생겼었는데 뭔가 굉장히 낯이 익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순간 어디서 이 아이를 많이 봤는데 어디일까 생각을 했고 잠시 후 그 아이가 제 남편과 아주 쏙 빼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판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꼭 빼닮은 이목구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 얼굴을 보고 낯설었던지 남편의 손을 잡더니 뒤로 쏙 숨어버리더군요. 저기 인사해야지. 당신 뭐하고 있어? 애가 낯설어 하잖아. 어? 그래. 이리 와볼래? 안녕. 반가워. 이름이 뭐야? 저는 남편의 뒤로 숨은 그 아이를 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남편의 등 뒤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고 개미같이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시몬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면서 자기를 몇 번 봐서 아마 낯이 익은 것 같다고 둘러댔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식은땀을 흘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응? 아니다, 얘. 날이 더워서 그렇지 뭐. 애가 나를 몇 번 봤다고 또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따르지 뭐냐. 아직 애가 너한테 많이 낯설고 그러니까 잘 좀 다독이고 해라. 알겠니? 네, 어머님, 그럴게요. 근데 정말 누굴 많이 닮지 않았어요? 누굴 말이냐? 아니, 호준 씨랑 정말 많이 닮았잖아요. 지금도 지금이지만 호준 씨 어릴 때 사진 봤는데 진짜 똑같은데요? 보조개부터 시작해서 눈동자부터 뭐 다 똑같은 것 같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닮긴 누굴 닮아? 전혀 아닌데. 네? 안 닮았어요? 자기야, 거울 좀 봐봐. 진짜 얘랑 자기랑 너무 똑같아.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남편과 너무 닮은 아이의 모습에 제가 물어보자 남편과 시모는 몹시 당황하며 말까지 더듬더라고요.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팍 들었습니다. 입양의 절차도 그렇고 갑자기 5살짜리 아이를 데려온 것도 그렇고 아이를 간절히 원하지도 않았는데 입양이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두 사람이 뭔가 석연치 않게 느껴진 건 사실이에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뭔가가 있다고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시모가 낯설어하는 아이를 자신이 데리고 잔다고 하며 저희 집에서 하루 자고 간다고 하시길래 저는 아이의 방에 예전에 쓰던 핸드폰의 음성 녹음 버튼을 켜서 몰래 장롱 안에 숨겨 놓았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 핸드폰을 꺼내 녹음되어 있던 시모와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새로운 집에 오니까 좋지? 니네 엄마는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니까 여기 아빠 집에서 다 같이 사는 거야. 응? 할머니도 같이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절대로 저 아줌마가 물어보는 말에 아빠랑 할머니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알았지? 응, 할머니. 알았어. 그래, 착하지. 그래야 네가 아빠랑 할머니랑 다 같이 살 수 있어. 다 말하면 저 아줌마가 이 집에서 너를 쫓아낼 거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응? 알겠니? 알았어, 할머니. 할머니, 근데 나 아빠랑 자고 싶어. 여기 오면 아빠랑 많이 잘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왜 아빠는 나랑 안 자고 저 아줌마랑 자? 그래, 그 조금만 참으면 돼. 우리 착한 나가 조금만 참으면 아빠랑 매일매일 같이 잘 수 있게 할머니가 다 해줄게. 조금만 참아. 시모와 그 아이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휴대폰을 들고 제가 얼마나 벌벌 떨었는지 몰라요. 손과 발, 그리고 입까지 덜덜 떨면서 제대로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아이를 시모에게 맡겨둔 채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그 아이가 닦은 칫솔과 남편의 칫솔을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곧바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시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모는 현관 열쇠를 항상 마당 화분 밑에 숨겨두는 버릇이 있으셔서 그 집에 가서 무언가 찾으려고 생각을 한 것이죠. 평소대로 역시 화분 밑에 시모 집 열쇠가 놓여 있었고 저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모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안방 안에 들어있던 시모의 오래된 앨범과 통장까지 모든 것을 다 찾아보았어요.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용기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한참을 막 뒤적거리며 찾아 헤맨 끝에 드디어 시모의 통장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저희 남편 이름으로 200만 원의 돈이 입금되고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게 한 달에 정확하게 얼마의 수입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통장의 내역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니 시모가 남편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박진희라는 사람에게 매월 100만 원의 돈을 정해진 날짜에 입금해 주고 있더라고요. 박진희라는 사람이 누구이기에 고정적으로 매월 돈을 입금하는 건지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일단 핸드폰으로 내역을 찍어 두었고, 곧이어 장롱 안에서 이것저것 다른 것들을 더 찾아보았어요. 그러자 잠시 후에 앨범 하나가 나왔고, 장롱 깊숙한 곳 안에서는 액자 하나도 발견되었죠. 그 액자는 바로 남편과 낯선 여자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촬영한 사진이더군요. 더불어 갓난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도 있었고, 다정하게 시모까지 함께한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갓난아이는 누가 봐도 저희 집에 데려온 그 5살 입양한 아이의 얼굴과 똑같았고, 그 아이를 안고 있던 저희 남편과 아주 판박이처럼 생겼더군요.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치가 다 떨렸어요. 저와 연애를 한 기간을 포함하면 거의 10년을 함께 했었는데, 그럼 저와 함께 했던 기간 동안 이런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딴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말문이 턱하니 막혀버렸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멍하니 얼마나 앉아 있었던지 정신이 다 혼미해질 지경이더라고요.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써보아도 제정신으로 돌아오지가 않았고, 자꾸만 지하 6층 땅거미로 떨어져 가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제 핸드폰에 전화벨이 울렸고, 저는 그 전화 때문에 다행히도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죠. 애미야, 너 어디니? 애를 입양해 놓고 그렇게 밖에 나가서 한참을 안 들어오면 어쩌겠다는 거니? 조금이라도 더 붙어서 애랑 교감을 해야지. 그래 놓고 뭘 애를 임신하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 어머님,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뭐라고? 내가 너한테 뭘 할 말이 있겠니? 얼른 들어와서 애 밥도 좀 챙겨주고 하거라. 애가 별소리를 다 하네. 얼른 안 들어와. 어머님, 후회하지 마세요. 아셨죠? 지금 이 순간을 절대로 후회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얘가 왜 이래? 응? 뭔 쓸데없는 소리를 이렇게 짓거려. 저는 그대로 시모의 전화를 끊어버렸고, 바닥에 내팽개쳐 있던 액자를 발로 와그작 와그작 밟아버렸습니다. 액자는 산산이 부서져 버렸고, 그 안에 있던 사진을 저는 비닐봉지에 넣어서 챙겼죠. 혹시나 나중에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최대한 이런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 순간 들었거든요. 주섬주섬 챙겨서 시모의 집을 빠져나와 집으로 일단 돌아갔습니다. 가서 이 아이의 친모에 대해서 알아봐야 했었어요. 시모의 역겨운 얼굴을 보니 그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 일단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시모의 핸드폰을 뒤졌죠. 아이의 이름이 민준이었으니까 민준이 엄마라든지 아니면 혹은 통장에서 보았던 그 이름으로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르신들은 잠금 장치도 잘 해놓지 않고 글씨도 크게 해놓기 때문에 생각보다 전화번호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민준엠이라는 전화번호를 발견하게 되었고 저는 그 번호를 저장해 두었죠. 그리고 집에 간다는 시애미를 붙잡아 집에서 하루 더 자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 날이 되자 모든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상에서 남편과 그 아이의 친자 확률이 99%가 넘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모의 핸드폰 속에서 발견된 전화번호를 통해
전화를 걸어 이 아이가 남편과 관련되어 있는 아이라는 것을 직접 들을 수도 있었죠. 너무나 뻔뻔하게 대답하던 그 여자에게 저는 물었어요. 당신, 지금 그럼 당신이 낳은 애를 나한테 준 이유가 뭐야? 뭐라고? 너한테 준 게 아니라 아빠한테 준 거지. 야, 나 그놈이랑 헤어졌어. 딴 남자 만나려면 혹은 떼고 가야 되지 않겠니? 맨날 애 때문에 제대로 연애할 시간도 없고 내가 아주 미치겠거든. 뭐라고? 그게 자식 가진 엄마로서 할 말이야?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네가 내 인생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내가 미쳤다고 그놈 애 때문에 평생을 썩니? 속 시원하게 보내버리고 나도 새 출발할 거라고.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네 인생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않지만 적어도 나랑 만나고 결혼한 상태에서 내 남자를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건 나도 못 참겠다. 나 이 증거들 가지고 너네 고소할 거야. 알아들어? 미친 짓을 했으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지. 안 그래? 뭐가 어쩌고 저째?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고소는 개뿔. 누구는 애 갖고 싶어서 가졌는 줄 알아? 그놈이랑 헤어지고 계속 찾아오니까 어쩌다가 몇 번 만나서 하다가 생긴 거지. 나도 싫었다고. 그놈이 얼마나 여자를 밝히는 줄 알아? 단 하루도 여자 없이는 못 사는 놈이라고. 이제 나는 애까지 보냈고 다 끝난 얘기니까 더 이상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알겠냐? 너무나 황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뻔뻔히 말하는 그 여자에게 저는 소름까지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쩜 아이를 낳은 애미가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후로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상담을 했고 곧바로 남편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있는 가운데 일부러 보란 듯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얼굴에 던져버리며 말했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놈. 야, 너 같은 놈도 아빠냐? 니네는 부모 자격도 없는 놈들이야. 알아? 어디서 양다리를 걸치고 나한테 그딴 행동을 해? 아니,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사람들 있는 데서 이게 무슨 행패냐고. 행패? 행패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줄까? 너 같은 쓰레기가 딴 년이랑 같이 살고 있으면서 나를 꼬신 게 행패야. 오호라, 그때 나한테 가져다 준 도시락도 다 그년이 싸준 거구만.
그래서 집도 안 알려주고 그런 거지? 그년이랑 살고 있느라? 아니야. 그건 오해야, 오해. 아니라고. 오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 도대체 뭐냐? 나랑 연애하면서 그년이랑 살고 있었고, 그리고 나랑 결혼할 때는 그년이랑 헤어진 거야? 뭐야? 아니면 양다리 걸치고 만나고 있던 거야? 그럼 그 상태로 애를 낳은 거냐? 그게 있잖아, 여보. 일단, 진정 좀 해. 여기 사무실 사람들도 있으니까, 일단, 진정 좀 해보라고. 진정은 개뿔. 야,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냐? 쓰레기 같은 놈한테 10년을 당했는데, 니네 엄마랑 너랑 그래서 나를 빼고 속닥거렸구만. 그래서 내린 결론이 고작 이거냐? 입양했다고 속이고 네가 낳은 자식 데려오는 거? 순간 사무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웅성거리며 저와 남편을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둘러대는 남편의 싸대기를 아주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당하게 나가 시모와 그 아이가 있는 저희 집으로 갔어요. 그 사이 남편의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가 아이 짐을 막 부랴부랴 챙기고 있더라고요. 뭐 하세요, 어머님? 무슨 전화를 받았길래 이렇게 급하게 짐을 챙기냐고요? 응? 아니, 저기 말이다. 그게 있잖냐? 아이고, 나 참 어이가 없으려니까. 아니, 지금 장난하세요?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들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여요? 진짜 멍청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뭐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시애미한테 말버릇이? 뭐라고요? 말버릇? 지금 나한테 뭘 하시는 거예요? 말버릇이라뇨? 이 애 어디서 데려온 애예요? 입양기관이 어디예요? 네? 박진이라는 여자가 입양기관인가 보죠? 아들이 몰래 낳은 자식 거두는 게 엄마라는 사람 역할인가요? 자식 이딴 식으로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 세상에나. 너 아주 미쳤구나. 버르장머리 없게 애도 못 갖는 주제 어디서 이딴 말을 짓거려? 네가 애를 못 가지니까 내가 데려온 거 아니니? 네가 애만 똑바로 가질 줄만 알았으면 내가 이러니? 그러기에 내가 애초부터 애 갖지 말자고 했잖아. 지금 이 애도 치닥거리 하기 힘들어 죽겠구만. 어디서 생기지도 않는 애를 만든다고 아주 주접을 싸고. 뭐라고요? 이 아줌마야, 뭐라고 했어 지금?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당장 꺼지라고! 아이고, 나가라면 내가 못 나갈 줄 알고? 이 집 내 아들 돈도 들어있으니까 어디 법원에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나눠라. 알겠냐? 가자, 아가. 저런 미친 아줌마 곁에 있으면 너도 온전히 못 크니까 다른 아줌마 찾아보자, 우리 아가. 아주 똥을 싸고 있네. 똥을 싸고 있어. 그래, 두고 보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저는 그렇게 그 아이의 짐을 들어서 현관 밖으로 던져버리고 시모를 거의 반강제로 내쫓은 후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곧바로 비밀번호까지 바꾸어 버린 후 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혼인 무효 소송에 들어가게 되었죠.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직전까지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관계는 결혼하고 난 후에도 지속되어 아이까지 출산했다는 결론이 났어요. 제게 했던 모든 섬세한 행동들은 다 남편의 전 애인의 것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었고, 남편은 그냥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또 술 먹으면 별로 기억도 못하는 그냥 그런 바보였었답니다. 제게 싸주던 도시락과 여자에 대한 섬세한 것들은 다 그 자신의 부인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이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고 황당하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었는지 알게 된 시간이었답니다. 저는 결국 혼인 무효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의 호적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결혼하며 이루었던 집과 재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나누었고 위자료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제게 돈 한 푼이라도 덜 주려고 기를 쓰고 하는 행동들에 저는 더욱 치가 떨렸네요. 아휴, 그 더러운 인간들. 이혼 후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며 건강한 삶을 되찾기로 마음먹었어요. 한동안 아이 갖는 데에 정신을 팔려 제 몸과 제 직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꿈이 있고 열정 가득했던 요가 강사였었는데 어쩌다 제가 그 지경까지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동안 잃어버린 제 자신을 찾기 위해서 몇 달에 걸쳐 다시 건강한 방법으로 다이어트도 했고 요가 강사로서의 제 자리도 찾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당당한 사람이 되다 보니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는 저를 사랑해주는 진정한 남편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남자는 과거도 없고 비밀도 없고 그냥 아주 순수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제가 하도 당한 게 있어서 처음부터 확실하게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그토록 원하던 아이도 이 남자와는 결혼 1년 만에 바로 생기더라고요. 하늘에서 일부러 그때는 아이를 안 주신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나쁜 놈 아이는 갖지 말라고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당당하고 조금 더 멋지게 저의 삶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엄마라는 삶을 살고 있음에 많이 감사하고 있답니다. 아휴,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훨씬 홀가분해졌어요.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